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중유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교회와 대학 등 언론계 밖에서 언론의 자유회복이 주장되고 언론인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질적으로 자유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 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하거나 국민 대중이 찾아다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언론에 역행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 요건인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결의한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사 기자일동.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9년 전 동아일보 기자들이 유신의 어둠을 뚫고 외쳤던 자유언론 실천 선언문으로 뉴스바 문을 열었습니다. 39년 전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이 곧 새마을운동이고 새마을운동이 곧 유신이라고 말했던 때였습니다. 이날의 주역들은 아직도 거리의 언론인 동아투이 해직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동아투이 해직기자 선배가 꼭 복직하라며 손수 매주신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뉴스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고 불공정한 대선의 수혜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침묵이고 대신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힌 듯 수선입니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문재인 의원의 행보가 부담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같은 입장인 것인지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6년 만에 파업을 벌이자 언론들이 환자 권익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파업 때문에 환자 피해가 극심한 것인지 피해가 있다면 정말 노조 탓인지 그동안 언론은 환자 권익을 위해 병원 감시에 충실했는지 등이 궁금해집니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최은영 부분회장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전국은 들끓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 이해가 가능한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요 뉴스들 몇 가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박 대통령을 향해 무거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말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던 간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발언이 나오자 사실상 대선 불복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곧바로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봉준 의원은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이재우 의원도 자숙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의원의 입장 발표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하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이 없었다고 했던 국방부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트위터와 인터넷에서 대선 개입 활동을 주도했다고 의심받는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핵심 인사들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국가기관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이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새누리당의 이른바 삼각공조 의혹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박근혜, 박정희를 친송하고 문재인, 안철수를 비난하는 동일한 글들을 리트윗 등의 방법으로 트위터에서 함께 유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살해 사건을 보도한 뒤 대선 후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검찰은 주진우 징역 3년과 김어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은 선거법 위반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을 깨고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발표한 뒤 국민연금 납부 중단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직후에는 가입 비중이 낮은 임의 가입자 중심으로 연금 탈퇴 현상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납부 중단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훈민정음에 대한 기술을 본문에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8쪽 모두에 대해 수정 요구를 하면서도 교학사의 훈민정음 누락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을 하지 않아 편파적인 수정 요구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늘부터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사상 최초의 통합 우승 3연패를 노리는 삼성과 정규리그 4위 팀의 첫 우승을 노리는 두산이 7전 4선승제로 맞붙게 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상훈 기자가 셋째 출산 때문에 휴가를 낸 김용민 PD를 대신해서 조간신문 꼼꼼히 챙겨주시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경향신문 일면을 먼저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와대 이런 전국 인식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어제 이제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야당에서 부정선거를 거론하는데 입장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예. 이정현 홍보수석이 언급을 했는데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이 보도를 한 경위를 밝혔습니다. 이 수석의 발언이 국정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검찰, 국정원, 국방부 등 여권 전체가 그간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응하는 행태와 방식이 이날 이 수석이 밝힌 시국 인식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네. 비보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수석의 발언 전문을 소개한다. 이렇게 보도 경위를 설명을 했고요. 예. 기사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한 발언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박근혜 지지자들만 트위터 쓰고 댓글 쓰는가? 공직자들이 그 사람들 외에는,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정원 또 군 댓글 작업 연루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직자들이 그 사람들 외에는 트위터 댓글 한 사람이 없나? 부정선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가기관에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많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요청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이 기사를 또 이정현 홍보수석이 보도하지 말라고까지 한 내용을 보도한 경위,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인식을 전국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꼬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좀 꼬집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이 기자를 제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통 엠바고를 깨면 몇 개월간 청와대 춘추관에 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기자들이 모여서 또 어떤 논의를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식도 궁금해집니다. 다음 한겨레 기사인데요. 지금 전국 상황과 관련돼서 그 사회 원로 지식인들의 쓴소리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제목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헌법 파괴다, 이런 내용이고요.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들이 18대 대선에 전방위로 개입한 사실과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권에선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은커녕 뭐가 문제냐는 태도를 보이겠다. 이를 두고 한국 사회가 1987년 이후 확보한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가 훼손돼 가는 징후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겨레가 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을 릴레이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슷한 인식을 좀 갖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마저 과거로 퇴행하기 시작하면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우려를 그 사회 원로 또 지식인들이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의 얘기를 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입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이후로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된 점을 꼽았는데요.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하려면 선출 과정인 선거가 공정해야 하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정보기관이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에 선거 승패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표를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자 반민주적 행위다. 과거 금권, 관권 선거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몇 분들 의견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승원 변호사는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부당하다. 적어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문했고요. 윤평중 한신대 교수,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다. 정권의 사과와 성역 없는 수사만이 사태 해결의 해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영진 중앙대 교수 같은 경우에 국가기관의 정치 관여는 불법 아닌 위헌이다. 헌정의식의 문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마 은폐 인상 주고 명료히 처리하지 못해서 현 정부의 문제가 돼버렸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지난 정권의 문제다라고 계속 회피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상돈 교수는 그런 무마 또 은폐 인상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현 정부의 문제가 돼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네. 주문도 했습니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못 남아 계시는 거죠. 예. 일찍 떠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어제 문재인 의원이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조선일보 일면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대통령에게 포문연 대선 후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문재인 의원의 어제 그 성명 발표를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다룬 기사에
제목이 그렇습니다. 네. 작년 대선 때 작년 대선 후보였던 그는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불공정성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어제 문재인 의원의 성명을 다뤘고요. 청와대의 입장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별히 각 신문들이 어떻게 문재인 의원 성명에 대해서 헤드라인을 뽑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조선일보가 좀 많은 생각을 해서 대통령의 포문현 대선 후보라고 뽑은 게 눈에 띄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관련된 기사들이 오늘 색채 이념의 색채를 떠나서 모든 신문에 좀 많이 편집이 돼 있는데요. 동아일보 일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라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트윗하고 리트윗한 5만여 건 모두가 국정원이 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요.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가 23일 대선과 관련돼 국정원이 개입해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글이 55,689건이라는 것은 수사 결과 사실관계가 분명해 논박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고요. 예. 독자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추진했다가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뿐만 아니라 윤 지청장을 이제 배제시킨 그 장본인이죠. 조용건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도 트윗 건수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아울러 검찰이 5만 5천여 건 가운데 국정원에 의해 사실상 고용됐던 외부 조력자가 쓴 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들 모두 국정원이 관여한 트윗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보도입니다. 예. 예. 동아일보, 조선일보 보도 보면 지금 청와대에서 좀 조마조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이른바 이제 여권에서는 조중동이 좀 보도를 덜하면 이게 여론이 그렇게 뜨거운 건 아니군 이렇게 상황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도 상황을 보면 이제 여러 그 매체 조중동까지 다 나서서 이 사건을 좀 크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황 인식을 경향신문이 지적한 대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그건 청와대가 판단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한겨레 관련 보도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일면에 사이버 사령부 요원, 국정원 직원 함께 새누리 본부장 글 유포. 여기서 새누리 본부장은 그 시발단 이끌었던 그 윤정훈 목사를 가리키는데요. 예. 그래서 대선 개입에 이 삼각 공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일면에 기사를 썼고 또 관련 기사가 4, 5면에 있습니다. 예. 이 한겨레 신문 일면 스트레이트 이 제목이 세 줄인데요. 요거 앞머리만 이렇게 쭉 글자를 배열하면 노정면 앵커가 지적한 대로 새 국사입니다. 새 국사. 저희가 방송 전에 얘기했던 거죠. 예. 아래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국사 교과서 지금 거의 새로 쓰는 분위기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한겨레가 그걸 인식하고 제목을 뽑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걸 잡아낸 노정면 앵커가 대단합니다. 예. 참 부끄러운 말씀을 다 하시고. 오면의 관련 기사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당 대선 캠프와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삼각 연계 정황이 있다. 이 내용인데요.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 2명이 윤정훈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그 SNS 미디어 본부장의 글을 11차례 포나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군 사이버 사령부와 윤 전 본부장의 연계가 드러난 점은 의미심장하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이명박 전 정부가 한 일이며 그런 활동으로 도움받은 일이 없다며 이 사안을 피해왔었는데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나 군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또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국정원도 이제 그런 입장을 거듭 밝혀왔었는데 문제는 윤 전 본부장이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 사령부와 연계돼 트위터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이고 자신은 그로부터 어떤 수혜도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이제 무색해지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윤정훈 씨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선거법 위반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에 윤정훈 그리고 국가정보원 그리고 사이버사령부 이렇게 새 국사 삼각 연계 정황에 대한 한겨레 신문 기사였군요. 예. 뭐 관련 기사 한국일보에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3면에 난 그 기사인데요. 사이버사령부 댓글 요원 11명을 추가 확인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보도된 거는 그 530단 요원 4명 뿐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또 국방부도 이제 그렇게 자체 조사 결과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추가로 11명이 더 드러났다는 거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어제 2명의 요원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 성향을 띈 글을 올린 걸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같은 당 진성준 의원 트위터에 정치 관련 내용을 올린 그 사이버 사령부 요원 1명이 더 발견됐다. 그러니까 2명 또 1명.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어제 같은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유머의 정치 성향의 글을 게시한 사이버 사령부 요원 8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4명 그리고 어제 추가로 밝혀진 11명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그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댓글 요원은 15명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게 네. 전부가 아니고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뭐 15명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이게 15명이 전부 개인 활동을 했다면 그 자체가 조직적인 거죠. 조직적으로 개인 활동을 한 거죠. 네, 뭐 국방부가 4명 나왔을 때까지는 4명 각자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한 일이라고 했는데 15명에 대해서는 또 15명이 각자 했다고 그럴 것이고 나중에 이게 몇백 명 되면 또 각자 그 얘기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군 전체가 또 각자 알아서 군복무하고 있다는 얘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심했나요? 예. 아닙니다. 예. 그러면 과연 여권이 왜 이렇게 지난 대선에서 이 사이버 상에서 이런 여론 조작 활동을 했을까라는 그 분석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3면인데요. 현 여권이 노무현, 박원순에 패배하고 나서 인터넷 SNS 공포증이 생겼다. 이런 분석입니다. 여권이 이제 각종 선거 직후에 이른바 인터넷 포비아, 포비아가 이제 공포증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이 인터넷 포비아를 토로해 왔는데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제 노무현 후보에게 패한 이유를 인터넷 때문에 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 나경원 후보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이제 그 박원순 후보에게 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 역시 이제 SNS, 인터넷 여기서 졌기 때문에 패배했다. 이런 분석을 해서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대선 때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전략을 세웠다. 이런 분석을 경향신문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공포증을 가지고 트위터, 인터넷에 주력한 이 여권의 대응 목표가 어제 뭐 김용민 PD가 소개해준 기사에 있습니다만 트위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트위터를 저질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탈을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자, 다른 기사 볼까요? 이 관련된 기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국민일보가 사회면에서 다룬 기사입니다. 6개월 그 수사 파트너, 여기서 수사 파트너라고 하면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얘기입니다. 그 조용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왜 틀어졌나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그 바람막이였던 최동욱 총장 낙마에 균열이 생겼고 국감을 통해서 완전히 결별했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사석에서는 그 조용건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형님 석여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는데요. 그 국정원 사건을 기소하는 단계까지는 최동욱 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답니다. 예. 최동욱 총장이 이제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로 낙마한 뒤에 조용건 서울중앙지검장의 태도가 좀 변했다는 거죠. 전에는 이제 최동욱 총장의 의중을 좀 많이 살폈는데, 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제 법무부나 윗선에 좀 의중을 많이 살피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수사팀이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뭐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 그 국정원 직원 체포 반대 그리고 공소장 변경 신청에서 과정에서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뭐 조영건 지검장이 윤석열 지청장한테 국감장에 나오지 말라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이렇게 좀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된 그런 배경을 짚어냈습니다. 예, 사람 관계는 시련을 겪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저희 YTN 내부도 뭐 다 형님 동생 같은 사이들이었어요. 예, 저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여권의 반응 중에 좀 색다른 반응이 있어서 하나 뽑아봤는데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뭐 정몽준 그 새누리당 의원이 뭐 중진이라고 할 수 있죠. 댓글 논란, 정부 여당 책임도 크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뭐 이재호 의원도 역시 지도부를 좀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정몽준 의원이 어제 열린 그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논란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좀 격렬해지는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요. 이어서 댓글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문제인데 이는 예. 여야를 떠나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민주주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 실체적 진실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표현인데 예.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순수한 의도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이재호 의원도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정치적 사건에 여당이 너무 나서도 좋지 않고 너무 나가도 좋지 않다. 권력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 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예, 새누리당 지금 인사는 아니지만 YS 차남인 김현철 씨도 좀 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더군요. 예. 뭐 대통령이 사과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예,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예,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당장 사과뿐 아니라 특검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좀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게 또 YS 의중인지는 파악할 수 없는 거고요. 예. 예. 어쨌든 YS 차남 현철 씨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네. KBS 언론 공정성 얘기 오늘 동아투이 그 선배들의 방송도 있지만요. 한겨레 8면에 난 기사인데요. KBS 9시 뉴스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를 237일간 213건 했다. 이런 뉴스를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거의 매일인 셈이네요. 땡방 뉴스 정권 홍보 방송이라는 지적이 어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는 얘기고요. KBS가 항변하기를 역대 정권도 초기엔 비슷했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회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이제 한국방송 국감을 맞아서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월 25일부터 19일까지 KBS 9시 뉴스를 이제 분석한 결과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취임 뒤 237일 동안 박 대통령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날만 30일이고요. 그리고 모두 관련 기사를 통계를 내보니까 213건, 말씀드린 대로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보도를 했다. 이렇게 좀 질타를 했습니다. 같은 당의 이제 유승희 의원,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8일까지 뉴스 9, 9시 뉴스죠. 분석한 결과 대통령의 견제나 감시보다 국정 운영의 의지, 또 행보, 홍보 등과 관련된 보도로 공영방송이 아닌 국영방송, 국정 홍보방송 구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예. 어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주진우 시사인 기자, 그리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그 박지만 씨 살인 배우설 얘기했다가 이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요. 어제 국민 참여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어제 오전에 시작을 해서 오늘 새벽까지 이어져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뭐 제대로 보도한 언론도 있고요. 아직 좀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주요 뉴스에서 다뤄주셨지만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 조카 둘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주진우 시사인 기자, 그다음에 김어준 딴지그룹 총수가 관련 언급을 해서 검찰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어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배심원이 모두 9명인데 각각의 그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 배심원들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예. 일단 주진우 기자가 그 시사인의 관련 기사를 보도한 혐의, 이게 이제 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심원 9명 중에 6명이 무죄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3명은 유죄다라고 해서 무죄. 그리고 김어준 총수의 경우 이제 주진우 기자와 함께 그 진행하는 그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관련 사실을 언급해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 중에 무죄 의견이 5명, 그다음에 유죄 의견이 4명 이렇게 갈렸습니다. 예.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지만 씨가 뭐 고소를 한 내용이니까 그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이 돼서 또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 중에 8명이 무죄, 1명만 유죄 판결을 내려서 결국 6대3, 5대4, 8대1 이 세 혐의, 기소된 세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예. 검찰은 당초에 김어준 딴지그룹 총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그리고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했었는데 검찰의 구형과 달리 배심원들의 판단은 무죄라고 결론이 났고요. 검찰이 즉시 뭐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항소심까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분들의 인기를 좀 실감할 수 있는 게 새벽까지 재판이 이어졌는데 팬들이 한 150명 정도 기다렸다가 재판 무죄 판결이 있고 나서 좀 환호성을 울렸다고 합니다. 아니, 조 기자께서 만약에 재판정에 서면 네. 역시 한 200~300명 정도 남아서 끝까지 공판을 지켜볼 겁니다. 팬들이. 저희 팬들은 없고요. 여의도 교회 쪽에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새벽에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중앙일보에 관련 기사가 났던데 상당히 발빠르게 기사를 쓴 모양이죠? 보통 신문들이 새벽 시간에는 이른바 판갈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개판, 욕이 아닙니다. 판을 바꾼다라고 해서 이제 개판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중앙일보가 아마 새벽까지 좀 취재를 한 것 같고요. 다른 신문에서는 제가 이 기사를 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중앙일보 기사도 완결된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자의 바이라인 마지막에 판결 및 선고 결과는 중앙일보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라 이런 표시를 했고요. 기사 몇 부분에서 좀 사실과 다른 그런 게 좀 발견되는데요. 검찰의 구형량을 이제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 중앙일보는 2년이라고 했는데 네. 다른 매체에 보면 이제 6개월로 보도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무죄로 판결이 났다. 1심 판결이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요. 네. 중앙일보가 왜 이 기사에 이만한 비중을 가지고 이거 뭐 사파까지 그려놨잖아요. 표도 그려놓고 제목이 검찰 징역 2년 3년 구형이기 때문에 예. 이 기사가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무죄였다면 기사 크기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시간상으로 사실 이 기사는 보도되지 말았어야 될 기사죠. 왜냐하면 구형인 어제가 결심 공판만 있었고 네. 선고가 없었다고 하면은 네. 이 기사의 의미는 있겠죠. 네. 그런데 구형이 있고 바로 배심원들의 판결과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사는 보도할 의미가 없는 사실 그런 기사인데 왜 이 기사를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보도했을까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짚을 수 있는 중앙일보의 편집 의도는 대다수 우리 그 뉴스 소비자들께서요 구형과 선고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지 구별. 않습니다. 예. 네, 검찰이 징역 2년 3년 하면 검찰 구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징역 2년 3년이 들어오는 것이고 적어도 이 기사를 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낙검수가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
내일 중앙일보가 과연 판결과 선고 결과를 보도하는지를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반드시 따져서 이 시간에 만약에 뭐 제대로 보도했으면 제대로 보도했다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기사 하나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농민은 4분의 1로 줄었는데 그 사이에 농협 직원은 2배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소속 이윤영 의원이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농가 인구가 1980년 1082만 명에서 올해는 283만 명으로 30년 새에 4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4분의 1이 준 게 아니라 4분의 1로 줄은 겁니다. 그리고 회원, 조합원도 같은 기간 320곳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농민을 위하는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죠. 농협 임직원은 같은 기간에 37,511명이었었는데 82,208명으로 2배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얼마 전에는 농민들 평균 소득은 한 3천만 원 선인데 농협 직원들 그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직원이 2,569명이 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예. 정말 농협이 농민을 위한 그런 기구인지 이 정부나 또 농민들, 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오늘 조간 브리핑 마치면서 들어볼 노래가 한 곡 있다고요? 예. 낙곰수 패널이었고 또 언론인인 그 주진우 시사인 기자 그리고 딴지그룹 김호준 총수 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이요? 네. 예. 하춘아 씨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가 고르는 노래는 좀 올드한 노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번 나오지 않았는데. 예. 들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황준호의 월드 리뷰 시간입니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밤사이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정보기관의 해외 도청 실태, 이거 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미국 정보기관이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이 어제 성명을 통해서 도청 정보를 입수했다고 확인했는데요. 총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통화에서 그런 도청 관행은 신뢰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요. 독일에 대한 미국의 감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요구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청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안 한다는 말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도청을 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네. 자, 도청 사실 역시 스노드 문건 때문에 알게 된 건가요? 예, 메르켈 대변인이 어떻게 알게 된 건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통화 전에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CIA의 요원이었던 스노든이 폭로한 문건을 통해서 그 관련 사실을 보도했으니까 아마도 그 경로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스노든의 문건이 다시 부각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파문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은 거기에 해명하느냐고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에 앞서서 미국이 프랑스 국민 수백만 명 그리고 멕시코의 전현직 대통령의 통신을 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고요. 또 어제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이탈리아 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와 이메일 같은 것을 몰래 봤다는 사실도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 의회 산하의 정보기관 감시기구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설명을 듣겠다면서 미국으로 직접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언론들은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미국 백악관 관리가 트위터 때문에 해고당했다는 사건은 뭡니까? 미국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익명의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언급한 것이 문제가 돼서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핵 확산 방지 담당 국장을 맡았던 조피 조지프라는 사람의 일인데요.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할 정도로 고위직이고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 2년 동안 가명으로 트위터에서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들을 향해서 수백 건의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날렸다가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주에 곧바로 해고됐습니다. 예. 자, 어떤 트윗을 썼던 건가요? 정부 내 인사 이동 뒤에 있는 정치적인 이유 같이 아주 민감한 내용을 흘렸고요. 또 사람을 직접 거론한 험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해서 중동 외교에서 정책 목표가 거의 없고 성과도 전혀 없었다. 이런 비난을 했고요. 또 서멘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트위터에서 시리아 문제를 자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좀 파워 대사한테 시리아 대통령이 자기를 팔로우할 것 같지 않다고 알려줄래요? 뭐 이런 트윗을 날려서 조롱했습니다. 그 외에도 존 케리 현 국무장관이라든지 또 토머스 도닐런 전 NSC 보좌관 그리고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험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제적인 망신까지 자초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국제기구가 부패 때문에 망신을 당했군요.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을 개발도상국에다가 전파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돼서 작년에 정식 국제기구가 된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 GGGI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 정동에 본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기구의 예산 부정 집행과 낭비 실태가 드러나면서 북유럽 회원국들이 예산 지원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투명성 검토를 요구하는 등등의 부패 논란에 휩싸였다고 AP통신과 덴마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망신 당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산 낭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덴마크의 전 총리이자 현재 제1야당 자유당의 대표인 라스무센이라는 사람이 작년부터 이 기구의 초대 의장으로 있는데요. 항공편을 퍼스트 클래스로 타고 다니는 등 덴마크 강요의 평균 여행 비용의 3배 이상을 쓰는 낭비 행태를 보였고요. 또 자기 딸의 해외여행 비용까지 녹색성장기구의 예산으로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옆나라 노르웨이는 추가 회계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106억 원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덴마크도 내년에 기부분담금 계약을 갱신하기에 앞서서 이 기구에다가 재정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라스무센 의장은 덴마크 정부의 복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던 우파 쪽 정치인인데요.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외국 언론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우리 처지도 참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돈을 많이 내고 있는 기구죠? 예, 한국 정부의 재정이 매년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까지 우리 정부가 낸 돈이 국가별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덴마크 우파 정치인의 사치스러운 여행 비용을 댄 꼴인데요. 국내적으로도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작년에 이 GGGI 직원의 주택 보조금이라든지 자녀 학비를 너무 많이 준다는 등등의 지적을 우리 감사원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정부들도 이 기구에다가 그 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내고 있는 거니까 한국이 설립을 주도한 첫 번째 국제기구가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는 일이라서 이 확실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장의 새로운 움직임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미국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의 한미연구소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북도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 서쪽과 남쪽에서 두 개의 새로운 갱도, 터널 입구와 또 이곳에서 이곳에서 파낸 흙을 쌓아놓은 더미가 관찰됐다라고 어제 전했습니다. 38로스는 앞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에 필요한 새 갱도를 뚫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있었던 핵실험을 한 걸로 추정되는 기존 갱도 내부의 통행과 통풍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출입구를 만드는 작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만약에 별도의 새 갱도를 만드는 거라면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전망했고요. 또 가까운 시일 안에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질 거라는 징후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38루스라는 사이트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기를 고조시키는다거나 하는 데는 아니고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하는 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둔 그런 관측을 내놨는데요. 그렇지만 요새 북한이 하는 말들을 보면 이게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북한 외무성이 외부의 핵 위험이 가중되는 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성명을 냈고 또 최근에 부쩍 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올 때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하고 모종의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고 대외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정말로 뭔가 사고를 치려고 할 때 사전 경고라든지 명분 쌓기 이런 용으로 강경 메시지를 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미가 물밑 협상을 하는 조짐이 없기 때문에 김정일 사망 2주년, 그게 한 12월인데요. 이 2주년을 전후로 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일이라 함은 4차 핵실험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고요. 우리 정부가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이후에 다시 입장이 나왔군요. 예, 어젯밤 늦게 일본 교도통신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본 외무성이 우리 정부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동영상을 활용한 독도 영유권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토 군이 외무성 보도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동영상 유포는 일본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자료를 사용하면서 계속 정중하게 설명해 나갈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무성은 동해 표기 문제, 이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부르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입장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정중한 설명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1등 그리고 2등 후보의 견해.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던 간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는 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새누리당, 민주당 지도부는 외곽에서 지원 사격. 민주당 김한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나라가 이렇게 난리 났는데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아직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만 하고 계실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최경환. 대선 불복을 하려면 떳떳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지 이제 와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취약하게 하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한가람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자기 모순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하신 1등 후보 말씀. 민주당에서 국정원 직원 70명이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터무니없이 하면서 언론까지 대동하고 쳐들어갔습니다. 댓글 하나 단 흔적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감금당하고 고생한 그 젊은 여직원, 그 여직원만 불쌍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사람이 먼저가 아닌가 봐요. 경찰도 못 믿겠다, 선관위도 못 믿겠다 하면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낙곰수만 믿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허위사실 유포하는 낙곰수는 어떻게 됐을까?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의로 말을 꺼낸 김어준 총수.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자유를 일반 국민들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지켜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대를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은 주진우, 김어준 씨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6년 만에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접하는 병원 파업 소식이다 보니 언론들도 지면과 전파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역시 환자 피해를 강조해 노조에 대한 반감을 유도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최은영 부분회장으로부터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번 파업의 쟁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부분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함을 제가 보니까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총무국장 겸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의 부분회장 이렇게 돼 있다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상급단체에도 직을 갖고 계셔서 직함이 이렇게 긴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파업 며칠째죠? 10월 23일 파업 들어와서 오늘 이틀째 파업 중입니다. 예. 파업 돌입 이후에 병원 측과의 어떤 협상, 교섭은 없었는지요? 예, 아직은 단체 교섭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노조가 파업 돌입 이후에도 교섭을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도가 돼 있더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교섭이 안 되는 거죠? 병원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단체 교섭을 회피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예. 이렇든 저렇든 노사가 만나서 풀어야 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피하고 보자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단체 교섭을 요구했을 때 병원 측에서 했었던 반응은 어떤 거였냐면, 예. 교섭에서 할 말 없다. 이게 내용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니 더 이상 이제 단체 교섭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측에서 실무 교섭하자 이런 얘기는 한다고 하더군요. 예, 실무 교섭은 교섭을 하자 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실무 교섭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서울대병원 87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네. 지금까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네. 그간의 파업 과정 속에서도 단체 교섭은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파업 기간에도 단체 교섭은 이루어졌었고요. 그것은 서울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조합도 단순히 한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고 그렇다 보니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설사 파업에 돌입해 있는 그 순간까지도 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교섭의 채널은 항상 열어놓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던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파업 돌입 전날 예정돼 있었던, 그건 이미 병 원장님이 취임하면서부터 노사가 교섭을 할 때 약속돼 있던 단체 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네. 파업 참가자가 지금 전체 조합원의 몇 % 정도 되는지요? 사실은 이제 병원 사업장이기 때문에 네. 파업 참가자를 프로스로 계산하는 건 좀 적절한 방식은 아니라고 예.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필수유지 업무라는 이름 하에 불가피하게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 사람은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지 그거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사람은 얼마고 이제 유지율은 얼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조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파업 참여율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필수 공익 사업장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 내외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조합원 수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조합원 수는 약 1,500여 명 네. 정도 되고요. 농성장으로 지금 결합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450명에서 500명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지침에 따라서 네. 일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현재 있습니다. 예, 파업을 하면서 지침에 따라 일하고 있는 분들은 뭐 어떤 이유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사실은 노동법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부터 바뀌었죠. 네네,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에게 과연 파업권이 존재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필수유지 업무라는 제도가 없어도 서울대병원이나 병원사업장의 파업은 노동조합이 어쨌든 인력을 배치를 하고 네.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팀을 가동을 하면서 네. 이렇게 해서 파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했었던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법으로 묶어놓고 이만큼은 남아서 니네 근무해라 예.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파업하지 말아라. 그리고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파업해라. 예. 이런 굉장히 제한된 조건 속에서 하는 거여서 실제는 못하도록 하는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그 법규의 옳고 그름을 지금 논하는 자리는 아니어서요. 일단 그 내용만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부터 노동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이전부터 악법이라고 지적이 되었던 직권중재는 사라졌죠. 필수 공익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직권중재를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는 사라지는 대신에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필수 유지 인력을 두도록 하는, 그래서 파업권을 상당 부분 제약하고 또 사측에서 대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법규가 개정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이 파업을 하고는 있지만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모두 다 그냥 다 파업에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법에 의해서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중환자실, 중환자가 있는 준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100% 파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설사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다 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기타 다른 뭐 검사나 영상이나 뭐 환자 급식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필수유지 업무율이 70%이기 때문에 네, 3분의 2 이상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도 대체 근로를 사측에서 병원 측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일부라면 어느 정도까지요? 필수유지 인력을 남겨놓고 나온 나머지의 반을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로 보면
그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100% 근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30%가 채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병원 측에서 15% 이상은 대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10% 남짓 정도 그 업무 공백이 기존에 비해서 생기는 건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구구절절 말씀드리냐면 언론이 파업을 보도할 때 보니까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과거와 네, 마찬가지로. 예. 이런 보도 보고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사실은 파업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불편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예. 비해서 어쨌든지 간에 인력이 일부든 아니면 뭐 조금 더 많은 인력이 나왔든 해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심각하게 그 피해를 초래할 만한 이런 정도는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은 보면 뭐 수납 창구에 대기자가 뭐 길게 줄이 늘어서 있다. 그래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와 같은 내용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수납창구 관련된 건 보통 업무과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병원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원무과는 어제 같은 경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원무과는 100% 다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수납창구가 지연이 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을 만큼 혼잡한 정도, 만약 혼잡했다면 그렇겠네요. 네, 농성장이 어쨌든 1층에 꾸려져서 네. 공간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었겠지만 네. 실제 파업할 수 있는 인력이 나와서 그로 인한 불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 쪽에 취재해 왔던 언론이 있었습니까? 거의 이제 보면서 일방적으로 내는 보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2008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 파업하면 일단 환자 피해부터 얘기하고 보는 네. 이런 도식적인 보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과거에는 중환자실하고 응급실 부분을 주로 피해 사례로 들었거든요. 네네. 그게 시청자들한테, 청취자들한테 자극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취재 대상이 안 돼 버렸으니까 네. 수납 창구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요. 이 파업권이 제약되는 상황이어서 병원 측에 대한 노조의 압박 효과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파업권이 많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파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사실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공공의료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네. 이것이 교섭력을 갖기가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함께 해주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에서는 노동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역부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측은 뭐 교섭을 안 해도 뭐 특별한 압박을 못 느끼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뭐 환자 피해가 만약 발생한다면 대체 근로 제대로 안 시키는 사측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 근로 자체에도 사실은 병원 사업장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성은 있습니다. 네. 병원은 사실은 숙련된 그 노하우가 있는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미숙련 노동자들이 투입이 돼서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과연 정당한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업무라고 하는 것이 검사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일 경우에도 단순히 혈압을 재고 투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혈압을 측정한다면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얘기한다지만 지금 이 환자에게 있어서 이 혈압은 과연 정상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경험이 사실은 필요한 상태이고 그 질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미숙련 노동자를 그렇게 투입하는 것 자체가 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병원이 이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을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어쨌든 교섭에 나서는 것이 그 첫 번째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은영 부분회장께서는 간호사시죠? 네, 맞습니다. 간호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파업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간략히 정리해 주시겠어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국가중앙병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금년 초에 이제 진주의료원 폐쇄와 관련해서도 그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국립대병원의 맏형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의료를 어떻게 책임지고 대처해 나갈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들을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책임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돈벌이 병원의 중심으로 전환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상회복시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거를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의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 항목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선택진료비는 사회문제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100% 본인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선택진료비를 폐지를 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 문제는 이 선택진료비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들에게 성과급제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병원에서는 인술이 행해지고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의술이 행해져야 되는데요. 상술이 행해지도록 만드는 제도가 의사성과급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초실 환자 수를 얼마나 땡겨서 환자를 유인을 하느냐, 나쁘게 표현을 하면 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의사의 성과급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이런 제도가 의사성과급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과잉진료, 무분별한 진료가 난무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네,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경쟁의 의사들이 놓여지면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하자고 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바탕은 그 선택의료제라는 것이죠? 선택진료제. 선택진료제라는 것이죠. 예. 네. 이른바 그 의료 서비스, 의료 소비자들의 선택에, 네. 선택을 어떤 경쟁의 잣대로 두고 네네. 의사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예.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사실은 이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전체의 업무가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환자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검사 건수가 많아지거나 예. 수술 건수가 무리하게 늘어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결국은 모든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 시스템 안에서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예. 장시간 노동, 그리고 과도한 노동, 그리고 휴일도 없는 노동, 이런 노동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료 시간은 좀 부족해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저희가 요구했던 적정 진료 시간 확보가 사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병원이 조금 전에 돈벌이를 앞세워서 공공 의료 체계까지도 이렇게 돈벌이에 이른바 오염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인가요? 의료에 사용되는 재료가 저급화되고 있다라는 주장도 하셨던데. 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성과급제 폐지. 네. 그 다음에 1분 진료도 안 되는 짧은 진료 시간. 네. 그리고 특히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외주화되어 있는 급식 위탁, 지형 네. 전환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보람의 병원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4인용 병상을 보험급여화하는 거. 적정 인력.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게 저희의 주요 요구인데요. 네. 병원에서는 그 비상사태다라고 해가지고 비상경영 선포 대회, 결의대회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물자 전략 해야 된다. 10% 물자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방안을 내라고 다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그 방안이라는 것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썼던 재료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하거나 급을 낮춰서요? 이렇게 병원에서는 급을 낮춘다고 하지는 않고요. 단지 조금 변경시켰다. 그리고 예산은 줄어듭니까? 그렇게 하면 가격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러버, 그러니까 고무 장갑이라고 그냥 쉽게 네. 표현을 하면 그런 글러브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환자를 접촉하거나 오염물을 만지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장갑들을 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닐 장갑으로 변경이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비닐 장갑의 특성이 이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손소독을 항상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자를 접촉하기 전에는 네. 항상 손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게 표현하면 하루에 한 200번 이상을 손을 씻어서 제 손도 이제 이게 과연 여성의 손인가라고 할 정도로 거칠고 사실은 모양새도 볼품없고 이렇게 남성의 되는데요. 손도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손소독을 하고 장갑을 끼게 되면 장갑이 끼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거나 찢어지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요. 수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좀 예산 절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되진 않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물자 절약이라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쓰여진 이런 물품들이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근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장갑은 뭐 오히려 그렇다고 치는데요. 기관절개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말하자면 네. 인공호흡기를 하기 위해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객담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시로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사용되는 도구들이 저희는 넬라톤 팁이라고 하는 뽑는 도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불량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물품이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재질이 바뀌면서 들어왔던 거는 이게 흡인을 하려면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야지 흡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뚫린 그 남아있는 찌꺼기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잘못하면 환자의 객담을 뽑기 위해서 튜브를 넣었는데 그 튜브가 오히려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안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우려의 가능성들을 저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방송 듣는 언론인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런 문제들 좀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파업이 뭐 환자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선의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뭐 돈벌이를 앞세운 병양 경영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해들도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파업의 명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다가도요. 네. 결국 노조는 임금을 따내려고 이런 것을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네. 임금 부분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이는 어느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까?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노동조합의 요구는 20만 9천 원입니다. 네. 노동조합은 프로스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병원 사업장 내에서도 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임금의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프로스로 임금 인상 요구를 할 경우에는 네. 고임금 노동자들은 더 받을 수밖에 네. 없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똑같은 프로스라 하더라도 임금 인상 폭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임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어서 정액으로 20만 9천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병원에서는 지금 교섭을 한 지 6월부터 지금 5개월이 사실은 된 상태인데요. 네. 초지일관 임금 동결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경영이 악화됐으니까 임금은 못 올려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 악화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노동조합의 고유 역할이 사실은 사회적인 이슈를 함께 하고 국민들과 이런 투쟁을 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느샌가부터 비상경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노동조합도 회계 분석이라는 거를 예.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저희도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병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병원이 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회계상의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설사 모든 걸 다 인정을 해서 적자다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방만한 경영이 가능할 것인가. 네. 예를 들자면 2011년에 저희가 안병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한 740억 정도 들어간 돈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도 더 진행 중인 건물들이 첨단 외래센터나 네. 그리고 심장 뇌혈관 센터
그리고 메디칼 센터라고 해서 문경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거의 뭐 3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들이 투입되는 그런 공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더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비상경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뭐 회계상의 문제도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요. 예, 과거에 서울대병원이 좀 실적이 좋았을 때는 임금을 많이 올려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은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9년, 2010년 같은 경우는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동결 상황이 유지가 된 상태였었죠. 그랬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게 정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고요. 정부 지침은 뭐죠? 2.8% 플러스 알파입니다. 올려주라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은 지금 동결하겠다. 네. 임금 동결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는 쪽으로 뭐 비정규직도 채용하고 뭐 이랬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경영 상태가 안 좋다니까 그러면 경영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 임금 얘기를 이어가 보면요. 임금으로 타결이 되면 지금 내세웠던 사회적 명분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없어도 파업을 접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네. 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괄 타결 방식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우려들을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우려들 속에서 서울대병원 역사상 임금만 가지고 합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노동조합 초창기부터 그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생각했었던 것이 공공의료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합의사항으로 어쨌든지 간에 저희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2012년의 경우에도 어쨌든 그 선택진료, 특히 의료급여 환자에게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그런 합의안을 도출해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저거 가지고 어떻게 공공의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과연 들러리 세우는 게 아닌가, 네. 노조가 이용해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예. 공공의료 관련된 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노조가 파업을 하다가 임금만 타결을 하고 접더라도 사실 그걸 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법기관이나 그 정부에서 합법 파업의 범위를 사실상 임금으로 제한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타결된 마당에 다른 걸 가지고 파업을 한다면 또 이제 불법 파업 공격을 받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노조가 돈만 따내고 파업을 접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도 역시 정부와 언론의 왜곡된 그런 홍보 선전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른 시간에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10달 만에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선이 불공정했고 불공정한 대선의 수혜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정부기관들의 대선 개입 증거들 앞에서 우왕좌왕하던 새누리당은 이참에 역풍을 불러일으켜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 됐다는 뜻일까요? 청와대는 침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에서 전략홍보본부장 맡고 계시던데 어떤 직책입니까? 예, 그냥 그 말 그대로입니다. 전략, 홍보, 기획 이런 걸 갖다 총괄하는 직책이죠. 예, 그러니까 당의 공식적인 전략, 홍보를 총괄하는 곳이죠. 네. 자, 부정선거가 맞다. 이게 어제 민 의원께서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게 민주당 공식 입장인지요? 부정선거는 틀림이 없죠. 예. 그 삼국 일정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네.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국군 사이버 부대, 또 국가보훈처, 그리고 경찰. 네. 그러니까 그 국가 권력기관, 국가기관들이 합작한 혹은 공모한 혹은 개별적으로 그러나 연관관계가 있는 그런 부정선거였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가 그 신문을 통한 선거였다고 한다면, 예. 90년대는 TV를 통한 선거였죠. 네. 2000년대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거입니다. 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SNS 등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85%의 국민이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 전장이, 주 무대가 사이버 공간이거든요. 네. 이 사이버 공간에 국정원이 55,689개의 트윗과 또 그다음에 1977개의 댓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부정선거이면 틀림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공식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공식 입장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우리 여러 차례 어떤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네.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자. 네. 다시는 이런 부정선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네. 이런 얘기 10개월 가까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공식 입장인가 다름이 없죠. 예.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나섰습니다. 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원내대표 측하고는 조금 상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중진 의원들이 입장을 밝힌 것과는 아무래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다를 텐데요. 당으로서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48% 국민의 지지를 얻었던 분으로서 네. 또 전체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현실 앞에서 예. 그분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 분노를 갖다 표명했던 것으로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의 역풍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그 당의 그 입장이나 당 중진들 입장이 나오는 과정에서 대선 불복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난 1월 달에 대선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예. 수용한다 하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네. 또 1월 말에 대선 공통 공약을 실천하자. 예. 그래서 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랑 만나서 이런 제안을 했고, 네. 또 당선자도 참 좋다. 그래서 여야정 6인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83개의 공통 공약을 갖다가 실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야당이 선제적으로 입법을 한 경우도 있죠. 네네.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어상으로나 행동상으로나 수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대선 불복이다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문서답이고요. 문제의 본질, 부정선거냐 아니냐, 이 부정선거를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차단할 것이냐 하는 논쟁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역시 이승만과 박정희에 이어지는 부정과 독재의 후예다 하는 비판을 갖다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후에 부정선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비를 가려야 되는 것도 중요한 명분이겠습니다만,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전개 과정을 보면 이렇죠. 그동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댓글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 아니냐, 예. 내가 그 득을 본 게 없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수사 결과와 또 국정감사장에서의 공식 발언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네. 지난 연말에 대선 직전에 댓글 관련 수사 외압이 박근혜 대선 캠프랑 일정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법무부와 국정원이 혹은 또 검찰의 고위 관계자들이, 중간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 외압을 하거나 수사 방해를 하거나 직권 남용을 하거나 위중 교사를 했다는 증언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인터넷에
글 하나 잘못 올려도 이번 대선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형 언도도 나왔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댓글 올리고 트위터 올리는 사람들은 모두 사법 처리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야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겠죠. 그 수혜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형사소출을 갖다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수사 외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과거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 현 정권의 잘못으로 지금 문제가 발전하고 있거든요. 예. 책임 소재가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 국면을 갖다가 해법을 제시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과 말고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대통령의 사과가 갖고 있는 무게가 있는 것이죠. 다시는 헌법 제1조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사회적 합의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대통령이 그런 그 사과를 하게 된다면 지금 여당의 태도도 바뀌겠죠. 그동안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오히려 부정선거를 미화, 찬양, 옹호한 태도를 보였잖아요. 예. 대통령이 만약에 사과를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는 제도를 만드는 데 협력하겠죠. 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그것이 새누리당 다수의 생각입니다. 황우여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도 상식이 있고, 민주주의를 배운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고,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그러한 상황은 용인돼서 안 된다. 예. 누가 승자가 되든 누가 패자가 되든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다가 굳건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다수의 생각이죠. 조용한 다수의. 네. 그러나 청와대의 위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강경파만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수의 목소리를 비춰주는 것일 뿐입니다. 네. 그러면 새누리당 내부에서 어제 나왔던 이재호 의원의 자성론이라든가 정몽준 의원의 정부 여당 책임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다수 의견이고 이게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자칫하면 그분들도 부정과 독재의 멍에를 갖다 뒤집어 쓰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분들 생각을,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도 자신들의 어떤 정치를 하려고 했던 이유나 또 국민의 대표로서 예.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강경파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의견 표출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올까요?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제가 얼음궁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청와대에 대해서 잘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면 누구나 작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90도 허리를 굽히거나 부동자세를 취하는 것.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싸늘한 눈빛 한 번만 줘도 다 얼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주 나왔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을 지냈던 YS의 차남 김현철 씨도 어제 입장을 냈던데 아시죠? 네. 예, 이걸 YS의 의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김영삼 대통령의 의중이냐 아니냐 글쎄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우선 김현철 소장이 때때로 독재의 연장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지적하는 목소리를 자주 냈기 때문에 네. 그런 연장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여전히 확인해야 될 그런 사실관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검찰 네. 수사팀은 외풍에 직면해 있고 또 사이버 사령부 문제는 군 검찰이 자체 수사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요구가 상당한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9월 달에 김한길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3자 회동을 할 때 이쪽에서 7가지 요구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네. 김한길 대표가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그런지 직접 집어넣은 주장이 있습니다. 수사팀에 신분을 보장하라. 네.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하는 거였는데 거부를 당했죠. 예.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또 감찰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국민적으로 동의를 받으려면 윤석열 수사팀장을 원직 복귀가 아니라 아예 특임 검사로 임명을 해서 예. 우선 수사하도록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에 대해서는 네.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임 검사는 상부의 보고가 필요 없는 정권 검사죠. 아, 그런 제도가 있군요. 그래서 특별 검사랑은 좀 다른 겁니다. 우리 특검은 이런 거죠.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대화록 유출, 선거에서의 활용, 그다음에 최근에 수사 외압, 방해, 직권 남용, 위증 교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검이 할 필요는 있겠죠. 예. 그 특임 검사 임명 주체는 누굽니까? 그 아마 법무부 장관이 할 겁니다. 아유,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씩 좀 딛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의 어떤 성남 분노, 촛불의 힘,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요구를 한다면 네. 대통령이 국민적으로 이 수사에 대해서 정말 자기 자신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네. 당당하게 임해서 가릴 건 가리고 자신의 어떤 법적 책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시켰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특임검사 임명을 통해서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 법적 책임에서 네.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우문의 현답으로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6일 그 장애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도 민주당도 참여하는 거죠? 민주당은 이제 2개의 장애 집회가 항상 있었죠. 2개의 네. 집회가. 네. 우리 시국회의에서 하는 그 촛불 집회는 이게 순차적으로 이어져 온 거고요. 네. 그 매주 진행을 해왔죠. 네. 민주당은 때때로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어떤 때는 간헐적으로 자체 시위를 갖다가 만들었었죠. 아마 국정감사가 끝나는 즈음에 예. 이 모든 분노를 결집해서 다시 결합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예. 주는 아마 독자 집회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국정감사 끝나는 시점이 언제였죠? 11월 1일일 겁니다. 그러면은 11월 다음 2일. 주말일. 네, 다음 주말. 예. 11월 2일 집회에 민주당이 그때쯤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예결위에 결산 감사를 하면서 예.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국정감사가 끝납니다만 네. 점임 상임위가 있습니다. 예. 국회 운영위원회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하고 국정원 네. 감사는 그 다음 주에 하거든요. 점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예, 그럼 다다음 주나 돼야 되겠군요. 네, 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 보도에 보면은 당 지도부에서 문재인 의원의 집회 참석을 만류하거나 좀 이렇게 자제시키는 분위기였다고 하던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재인 의원이 만약에 집회에 나오겠다고 하면 당 지도부도 말릴 생각이 없는 겁니까? 그동안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만류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고요. 예. 우선 문재인 의원님께서 스스로 집회 지금 당사자로서 예. 집회에 나가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하셨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저께 성명을 발표하신 걸로 보아서는 예. 아마 참석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굳이 말리거나 또는 또 오히려 나서서 권유할 그런 입장도 안 갖고 계신 거죠, 지금은? 네, 문재인 의원님 개인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재보궐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예. 화성갑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지금 현재 정국이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일차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저쪽의 고정 지지자들이 선거에 참여해야 할 동의를 잘 못 찾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직도 잘 안 움직인다 하는 우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거가 무엇을 가령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권자가 참여해야 할 이유를. 네. 가령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무슨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 네. 유권자든 야당 유권자든. 네. 근데 여당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동의를 못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로 여당에 관련된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본인들이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에 대한 목적의식 같은 것이 상실된 것이죠. 네, 상대적으로 야당 유권 지지자들은 이번 정국 때문에 좀 동의를 찾았다고 보시는 거고요? 활성화되는 거죠. 결국 선거는 네. 말문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유권자들의. 네. 우리가 저작거리에서 선술집에서 또 약수터에서 목욕탕에서 말문을 열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가장 간명한 논리로 전파가 될 수 있는, 동의될 수 있는 그런 간명한 논리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쪽 지지자들은 할 말이 있잖아요. 네. 심판하자, 혼을 내자. 근데 저쪽 지지자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각에 인터뷰 길게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네, 세계 최초 에너그램 정치 풍자 프로그램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에너그램 기법으로 정치 풍자의 새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의 발언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권력기관들의 총체적인 대선 개입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침묵을 이어가는 박근혜 대통령. 그를 두둔하는 발언입니다. 박 대통령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운영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이번 사건이 본격적으로 규명되고 나면 적당한 시기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바로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음절수가 103개에 달해서 재구성이 까다로울 줄 알았습니다만 의외로 쉽고 명쾌한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한줌 본인 이해했을 대통령. 이번 사건 규명의 회피자로 힘써 국장을 고문하시고 나면 의당이 더 이상 국민 고생과 죄책임을 결코 보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기의 막장 통치에 밝은 최고의 정적으로서 여권 운영 입지 본격적으로 결박되고 있습니다. 공갈통이 만들어낸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경제 활성화를 한줌 본인 이해에 쓸 대통령. 이번 사건 규명의 회피자로 힘써 국정을 고문하시고 나면 의당이 더 이상 국민 고생과 자신의 책임을 결코 보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기의 막장 통치에 밝은 최고의 정적으로서 여권 운영 입지 본격적으로 결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누리당 대변인의 말과 지금 들으신 공갈통이 만들어낸 말, 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고개 끄덕거릴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을 이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 운영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이번 사건이 본격적으로 규명되고 나면 적당한 시기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한줌 본인 이해했을 대통령. 이번 사건 규명의 회피자로 힘써 국장을 고문하시고 나면 의당이 더 이상 국민 고생과 죄책임을 결코 보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기의 막장 통치에 밝은 최고의 정적으로서 여권 운영 입지 본격적으로 결박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의 영화 쉐킷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영화를 흔들어 주실지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의 영화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언론에 대한 영화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언론인의 양심, 언론의 사명, 이런 것들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영화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사실 많은 한국 영화 속에서는 기자들이 자주 등장하긴 하죠. 예. 근데 대부분은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예. 무슨 악어새처럼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뭔가 이렇게 뜯어먹을 거 없나, 이런 아주 굉장히 안 좋은. 현실을 반영한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제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한국의 언론 혹은 언론인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일 수 있겠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는 또 양심적인 언론인들도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할리우드에서 나온 2편의 영화가 바로 그런 언론인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 편은 이제 가상의 영화고요. 또 한 편은 실존했던 방송 언론인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예.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케빈 맥도널드 감독의 2009년작입니다.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러셀 크로우가 이 영화 속에서 칼 맥카프리라고 하는 이름의 워싱턴 글로브 기자로 등장합니다. 워싱턴 글로브는 실제 있는 매체는 아니겠죠? 예, 가상의 매체인데 네. 어쨌든 이제 사회부 기자예요. 그래서 2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건을 추적해 들어가게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서로 달라 보였던 이 2 살인사건 간에 모종의 그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뒤져보는 겁니다. 계속 취재를 해봤더니 이 배우의 어떤 방위 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이권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취재를 멈출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 했을 때 이제 편집장은 그거 가지고 일단 기사를 써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칼 맥카프리라고 하는 기자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이 영화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가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언론에서 이제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네가 취재했던 것만 가지고 기사를 써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보통 데스크들이. 근데 이제 칼 맥카프리는 거기서 만약에 기사를 쓰게 된다면 마지막에 드러날 최후의 진실과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직감하게 되죠. 그래서 기사를 쓰기를 거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상업 언론이라는 게 광고주의 압력이라든가 또 외부로부터 특히나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불가피하게 들어오게 되고 데스크가 이제 그것을 기자들에게 이제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암암리에 벌어지게 되는데 영화는 멋있게도 이 영화의 편집장은 그걸 다 차단해주죠. 네, 그야말로 진짜 데스크인 겁니다. 외부로부터 압력을 다 차단해주고 그래, 네가 정말 계속 취재를 하겠다면 계속 취재해봐라, 계속 파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친구인 하원 의원, 그러니까 벤 애플렉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스티븐 콜린스라고 하는 하원 의원, 아주 굉장히 절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하고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비리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찾아옵니다. 벤 애플렉이 찾아와서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니까 이때 러셀 크로우가 칼 맥카프리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 대사가 I'm a journalist, not a publici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저널리스트지 홍보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진실 보도에 대한 그 열망을 결국은 추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친구를 배신할 것이냐 아니면 정의와 진실을 쫓을 것이냐라고 하는 딜레마 속에서
결국 칼 맥카프리 기자는 언론의 사명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또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그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대사, 독자들은 진정한 기사와 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자기 독자에 대한 신뢰도 그 언론인의 양심과 또 언론인의 사명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그 미덕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라는 영화 소개해드렸고요. 저는요, 네네. 이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나오는 네. 그 러셀 크로우가 역한 그 기자. 네네. 그 기자도 뭐 훌륭한 역입니다만. 네네. 그 편집장이라는 분. 헬렌 미렌이요? 예. 네.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39년 전 그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송건호 선생이 생각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정한 데스크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그 데스크의 이상향이죠. 예. 데스크도 굉장히 피곤한 자리잖아요, 사실. 예.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압을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 외압을 고스란히 현장 기자들한테 전달해주는 데스크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 우리에게는 사실 한국 언론의 현실 속에서 그런 데스크가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편의 영화입니다. 굿나잇 앤 굿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굿나잇 앤 굿넉. 잘 자세요. 뭐 편안하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게 이제 CBS의 1950년대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 뉴스쇼가 있었어요. See It Now라고 하는 미국의 CBS예요. 그 See It Now의 앵커가 이제 에드워드 머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그 멘트, 클로징 멘트가 항상 굿나잇 앤 굿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제목으로 차용한 것인데요. 최근에 극장가에서 아주 선전하고 있는 그 그래비티라는 영화의 주연을 맡은 조지 클루니가 이 영화의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뭐 헐리우드에서는 또 연기를 잘하는 그 배우들이 또 감독을 맡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조지 클루니가 아버지가 언론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언론과 관련된 영화를 찍었는데 바로 CBS의 See It Now가 당시 1950년대에 미국에 불었던 광풍이죠. 일종의 메카시 열풍이죠. 메카시즘 광풍이라고 불러야겠죠. 조셉 메카시 그 상원의원이 뭐 미국에 뭐 온 곳에 다 공산당이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온 나라가 말하자면 그 레드 컴플렉스에 이제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른바 빨갱이 색출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언론도 사실 예외가 아니라서 그 언론계 내에 어떤 뭐 공산당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막 색출하고 거기에 뭐 사상 검증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메카시즘의 막 광풍이 확 휘몰아치니까 미국 사회 전체가 일종의 그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다 꼼짝을 못하고 반항을 못하는 거죠. 혹시 내가 거기에 반기를 들었다가 나도 공산당원으로 몰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반기를 못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에드워드 머로우라고 하는 그 앵커와 그에 또 그 친구이자 이 See It Now의 프로듀서였던 조지 클루니가 연기한 그 프레드 플랜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메카시즘의 비이성적인 그런 뭐랄까 그 사상 공세가 얼마나 미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카시하고 계속 그 생중계를 하면서 싸우고 또 그쪽에서 또 반발이 오면 그 반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용감한 그런 저널리즘의 그 사명을 다해서 결국 당시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메카시즘의 광풍이 잦아들게 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굿나잇 앤 굿넉이라고 하는 작품도 얼마나 그 방송이나 신문이나 어떤 매체를 떠나서 언론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영화들 영화적인 재미는 어느 정도예요? 네. 굿나잇 앤 굿넉도 상당히 일단 재밌고요. 거기서 보면 이제 1950년대 미국 TV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쏠쏠한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뭐 방송국 가보면 이제 부조종실이라고 해가지고 그 PD가 그 부조종실에서 이렇게 콜을 하잖아요. PD 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지 클루니가 PD인데
이게 시사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데이비 스트라던이 연기한 그 에드워드 모로가 그 방송을 할 때 그 에드워드 모로의 무릎 아래 이렇게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요. 예. 화면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콜을 줍니다. 이렇게 대응해라, 저렇게 대응해라 이런 식으로. 뭐 그런 풍경들이 상당히 이채롭게 보이는 그런 재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거대한 부정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우는 이들의 풍경은 항상 우리의 흥미를 잡아채기 마련이죠. 그리고 앞서서 소개해드린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도 굉장히 재밌는 게요. 그 델라 존스라고 하는 그 신참 여기자가 예. 그 팀에 들어가거든요. 레이첼 메가덤스가 이 역할을 연기를 했는데 원래 이 델라 존스는 그 인터넷 팀에 있던 기자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카일 맥카프리가 처음에 델라 존스가 이 특별 취재팀에 이렇게 딱 같이 가세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 친구를 구박을 합니다. 예. 야, 너는 그 인터넷 팀에서 그냥 블로그나 뒤져. 블로그 뒤지고 인터넷 대충 뒤지면 기사거리 다 나오잖아. 니네들 그런 식으로 쓰잖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에 그 인터넷 저널리즘이라든가 온라인 저널리즘의 어떤 폐해, 깊이 없음 이런 것들을 이제 카일 맥카프리가 조소하는 그런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둘이 티격태격하면서 신참 기자인 레이첼 메가덤스와 또 아주 민환 기자인 러셀 크로우가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와중에 두 사람이 처음에는 상당히 소원했던 관계가 점점 어떤 언론인적인 동지애로 변해가면서 나중에는 정말 멋있게도 자기 이름 바이라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 레이첼 메가덤스 자기 후배 기자의 바이라인을 딱 넣어주는 거죠. 기사는 자기가 쓰고. 예.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인간적인 감동까지도 안겨주는 작품이 바로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그 앞서 소개해드린 굿나잇 앤 굿럭. 오늘날의 한국 언론 현실을 좀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또 의미 있는 영화 골라오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지하철 9호선 대주주가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는데요. 그 9호선 대주주가 누구일까를 물었죠. 정답은 1번 맥쿼리 인프라입니다만 경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께서 3번 청계재단 그리고 2번 정수장학회를 많이 꼽아주셨어요. 정답은 1번 맥쿼리 인프라였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특별한 방송이 국민TV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오늘 뉴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동아투이 자유언론 실천선언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동아방송 앵커와 기자들 그리고 지금의 해직 기자들이 함께 출연해서 동아투이 39년 끝나지 않은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드라마 그리고 좌담회 등의 순서로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 놨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